주변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는 아주 지혜롭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배려심 넘치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작정 반말하고 무례하게 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 감에 따라 내면이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애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틀린 소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성숙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랫사람 탓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 탓을 하며 흉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 100번 옳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꼰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혜와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꾸준히 내면을 가꾸고 평소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많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올곧게 주장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주장을 너무 확실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식 혹은 며느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몇 분들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큰 소리로 자기의 말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이를 앞세우며 대접해달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기본적인 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편의점 같은 곳을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알바생에게 반말을 하며 담배를 달라 하거나 돈을 건넬 때 돈을 던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서 존중을 받길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하는 직장 상사를 두고 있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낯선 분위기에다 제빵 경력이 있으나 바로 취업을 못해 집에서 좀 쉰 지 오래되어 빵을 만들 때 버벅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직장 상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꾸짖더니 입사 3일 만에 저를 퇴사로 내몰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하는 행동이 얄미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업무 시간에 저에게 이러시면 더 제가 위축되고 오히려 잘하던 것도 더 실수하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럼 근무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가라고 하는지 이 분위기를 봐서 좋게 끝내긴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장 상사의 태도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저에게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존중을 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랫사람을 보듬어주고 포용해주진 못할 망정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을 갖다 트집 잡아 내쫓을 궁리만 하시냐고 대꾸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계속 자신의 직급과 나이를 내세우며 이 상황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대접과 존중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한테만 하고 나쁜 어른들은 존중해줘봤자 자기만 호구된다는 사실을요. 물론 만약에 아랫사람을 배려했을 때 그 아랫사람이 고마운 감정 없이 예의 없게 굴면 그것은 아랫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잘해줬을 때 아랫사람이 예의 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모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에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20대인데도 나 때는 어쩌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 관계없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성숙한 행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려고 말 조심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말수를 줄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어쩌면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정말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든 존중하는 마음이 묻어나올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무리한 사람에게는 나에 관계없이 존중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은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랑뿐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에 더불어 자기는 대학 때 공부를 잘했다 등등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돈을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에게 너는 급이 안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하기 전에 대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신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비아냥거리며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허풍을 잘 떨수록 거짓말도 잘하다 보니 다음에 만났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티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그런 척 행동하면서 조언을 한답시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허세를 보이며 조언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말 최악인 경우는 지인 아들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번에 자기 아들 명문대 들어갔다고 자랑을 해서 문상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연도 있습니다. 사실 자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랑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짓으로 부풀려 허세를 부리거나 허영심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더 안 좋은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이 화려하고 허풍 떠는 사람들의 말에 수긍하고 박수를 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상대의 자랑에 휘둘리지 않고
쿨하게 대처할 자신이 있다면 박수를 쳐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에 그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허풍에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우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의 일을 자세히 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자세히 듣지 말라는 뜻이다. 혹시나 남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거나 사람을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마치 자기 말이 곧 법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휘두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다른 것일 뿐인데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처럼 면박을 주고 상대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이 심해지면 사람을 대할 때 한두 가지 특정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아예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그 사람을 감싸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부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흉을 보거나 너무 믿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떤 한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게다가 금전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 상태에서 1톤 트럭 위에 캠퍼를 만들어 여행을 가끔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캠퍼를 제작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왜 캠핑카를 사지구질구질하게 직접 만들려고 하냐면서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분의 석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내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할 때도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혹은 내 말이 맞아요. 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견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더 성숙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동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자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더덕 자책하고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고요. 하지만 이 우울이 길어지면 너무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한들 그 위로가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뻔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 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을 애써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좋게만 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금이 부정적인 상황일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게 과연 내 잘못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계속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하나 정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한 나를 계속 탓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5분만 걷고 오자라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또는 자식이 잘못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는 경우라면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이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자책으로 끝내지 말고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잘 먹는 것을 목표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식사를 통해 내면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잘하지도 않습니다. 100%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60에서 70% 정도만 잘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간 것은 후회하지 말고 나를 비난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냐는 생각으로 앞으로 내가 잘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부정적일 때는 잠깐 멈추고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안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에 대한 칭찬은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행동은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리는 행동입니다. 사실 귀여운 술주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술주정은 술을 마시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자기의 말만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좋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뉴스에서는 술을 마신 어르신이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상대에게 너무 내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나서의 행동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숙함을 갖추고 내면에서 나오는 겸손함과 솔직한 배려가 중년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심지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외적인 모습과 학문을 갖추고 온화한 말투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솔직하고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성숙함과 추함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지키며 살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부족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성숙한 척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상종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 본인만의 판단 기준을 통해 본인이 정의한 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성숙해야 하냐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내 인생은 모두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깨우치면서 배우고 어떨 때는 자신과 힘겹게 싸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볼 줄도 아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든 비선택하든 결국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좋을수록 후회의 정도가 작아지고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잘못된 선택을 원망하며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나 일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완벽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엔 누구나 후회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 건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활하다가 죽음을 앞두게 됐을 때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늦은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후회를 줄이기 위한 방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오래 산 인생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후회를 할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오래 산 분들은 과정을 대부분 겪어봤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나이가 된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모르면 후회하는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몸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돈 타령하느라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을 아끼며 생활하는 것은 좋지만 사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조금은 이기적인 삶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 돈을 하는 마음이 큰 나머지 1,000원만 더 내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1,000원을 아끼고자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줄 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남이 원하는 삶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임종을 앞둔 분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계속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정작 나를 잃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이값 못한다고 욕할까봐 혹여나 나를 뒤에 서서 흉보진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하는 크게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뒤에서 욕을 하면 어떤가요? 그것보다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내 기준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아마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진정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남게 된다면 자연스레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억지로 밝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러한 고독과 잘 지내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서 벗어나 고독과 함께 덜 후회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책 단독자 통해 우리는 왜 고독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외롭다, 불안하다, 무섭다, 싫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걸 봐서 고독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 최 몇 년 동안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속으로 고독 아닌 고독감을 괴물처럼 키워버린 경우도 적지 않은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고독 따위 괴물화말로 비상사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본래 고독이란 인간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고독감은 느낌이어서 영영이 귀신과 같다. 실체가 없으니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해도 마음가짐이 확연히 달라진다. 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본뒤 인간관계는 반드시 길고 진하게 사귀는 는데에 가치를 두어야 할 사안이 아니 때문이다. 담백하고 얕은 교류를 관계의 기본으로 삼으면 고독감으로 고민할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을까.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다. 그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으로 고독감을 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나는 가장 먼저 책을 꼽는다. 여러분 중에는 책을 읽으라는 내 조언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책을 읽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지 않나라고 말이다. 책은 저자가 홀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엮어낸 글의 결과물이다. 물론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편집자와 너 인쇄소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수라는 시간은 저자 혼자만의 것이다. 저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알찬 작품으로 열매를 맺으면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은 그 열매의 숙성된 맛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연쇄작용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은 늘 저자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그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 마음이 힘들 때는 글을 쓰는 것도 좋다. 글을 쓰는 일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글로 써내려가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다. 내 생각을 쓰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통째로 자기 생각을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호화로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쓰는 행위를 하면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된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충실감 느끼게 된다.
게다가 쓰기는 생각을 말로 바꾸어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이다. 말에 시를 엮으며 마음속에 엉켜있던 기분이 확 풀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독감을 해소해주는 벗으로 음악만 한 것도 없다. 책을 읽는 데는 시간이 들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고독감이 들 땐 일단 음악을 틀고 그 공간에 몸을 맡겨보자.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도 괜찮다. 멜로디를 배경 삼은 상황만으로도 외로운 마음의 위로가 된다.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멜로디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리듬과 멜로디가 하나가 되어 나를 위로해주는 셈이다. 나는 특히 외로울 때면 듣는 곡을 정해놓고 그것을 1, 2주 동안 200번 정도 듣는다. 이름하여 원트랙 리피트 방식이다. 그 음악을 듣는 중에는 고독감을 차단할 수 있으니 결국에는 고독감이 흩어진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사용한 탓에 심신이 더욱 피폐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둥지 생활에는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몇 년 전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출간되었다. 저자인 스웨덴 정신과 의사 안데르스 한센 박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은 우울증의 위험성을 높인다. 그런데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흡수되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뇌의 과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뇌의 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운동이다. 인류는 500만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해왔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진 는 길어봐야 최근 100년 정도다.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눈 깜짝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인류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져도 심신을 건강하게 진화시키는 날이 오려면 아득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 말하면 인간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하지 않고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산책이다. 게다가 산책을 하면 사계절의 변화와 풍경 그리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나도 매일 1시간 정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 특별히 산책 애호가는 아니고 반려견에게 산책이 필요하다 보니 일과로 삼는 정도다.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산책을 나서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늘 다녀오길 잘했네. 기분 전환도 되고 좋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산책을 위해 개를 키우는 것도 좋겠다. 무엇보다 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처럼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렇게 섞여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고독하지 않다. 나는 반려견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반려견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독을 느끼는 일이 없다. 고독감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 외로움이 전염되는 것이니 몸도 굳어진다. 그래서 종종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한다. 반대로 말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까지 포근해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지압이나 마사지가 좋은 처방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힐링법이다. 마음이 외로우면 몸이 외롭고 몸이 외로우면 마음이 외로운 악순환을 한 번은 끊어줘야 한다. 나는 매일 밤 사우나를 하며 몸을 데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연히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과 가볍게 잡담을 나누면서 자연수의 고독감을 멀리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며 활력도 회복되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가 50번 돌면 우리는 환갑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선 듯하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한창 일하던 현역 대와는 달리 더는 경쟁 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나더라도 젊을 때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해라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즐거움이란 진기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봄가을에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는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생선을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의 소리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붓을 구해 먼저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즐거움을 세며 살 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에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년직을 면서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얼굴을 내민다. 특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점점 지겨워져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을 겁나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혼자서 조금씩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찾아봐야 한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야말로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 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에 돌담을 만들어주는 분이었다. 이외에도 가령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이라. 그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매일 산책하며 발견할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자비 출판해보기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만들면 더욱 좋다.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 더욱 즐겁고 보람찰 것이다. 나아가 일하던 때와 같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개할 작품은 리어왕이다. 나로서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싶은 노후를 엿보았다. 비극은 리어왕의 국정에서 물러나고 3명의 딸에게 영토를 나누어주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딸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피력하게 하여 아버지를 가장 지극히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는 답을 한 탓에 리어왕의 노여움을 산다.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리어왕은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에 방문하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시종들 아지 먹이고 재워줄 수 없다며 홀로 오게 다 리어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절망하여 폭풍 우석을 방황한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노인 리어왕의 포효가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이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 뛰어라. 리어왕은 결국 셋째 딸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놈도 저놈도 살인자다. 모반을 꾀한 놈이다. 외치며 숨을 거둔다.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리어왕은 마지막까지 기운이 넘친다. 미쳐 날뛰는 리어왕을 보는 게 재미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독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리어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는 필요한 자세 3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생전에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을 것. 나이가 들면 완고해 참을성이 없어지는 탓인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노인성 화증 후 군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극중에서 리어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책 단독자 함께 기꺼이 고독을 만끽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오직 나 하나로 충분해는 삶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덜 후회하려나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만 하며 살지 않는 것. 둘째는 고독을 받아들이고 독서, 글쓰기, 산책, 음악 등으로 고독감에 벗어나 혼자만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진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구애 없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편하오. 나는 혼자가 편하다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편한 건 줄 알았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더구려. 그래도 혼자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걸 알고 나니 다 부질없고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달았지. 당신이 진정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면, 나이 들어 혼자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싶다면 이것들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노인분을 보고 외로우실 텐데, 쓸쓸하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외로워하시고 사람이 목마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혼자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의 노후가 결코 무섭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서 못 견디는데 말동무 하나 없이 어떻게 혼자 살라는 것인가. 혹시 말을 들으시고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을까요? 하지만 혼자서도 마음 편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싫은 것들과 굳이 공존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기 젊어서 과학 선생님을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올해 할머니 나이는 82세이신데 지금은 멀쩡한 50평짜리 집 놔두고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은 이랬습니다. 때는 할머니가 75세 되던 해 어느 날은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아들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팔 테니 그 돈으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손주도 매일 보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노년의 손자랑 자식이랑 밥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명이 다해서 죽으면 너희들이 그냥 그 집에서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집을 팔고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하여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자식과 손주가 아닌 며느리하고 살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동안 명절에나 뵈었지. 이제 매일 얼굴 맞대고 살려니 시어머니 눈치가 얼마나 보였을까요? 할머니 또한 무엇이든 딱딱 들어맞아야 하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으니 얼마나 엄격하셨을까요? 할머니 입장에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열심히 나가는 성당을 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참다 못한 며느리가 한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성당 못 나가요.
전 종교도 없는데 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나가는 거 이제 못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성당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데니 내가 이상한데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씀 듣고 행복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할머니와 며느리 고부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여보 나 어머니랑 밥 먹으면 체하니까 따로 먹을 게 그러고는 자기 밥상을 따로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잠깐 같이 살다가 세상을 뜰 거라던 할머니는 세상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단 보니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 아들에게 다 주고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한날은 할머니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머리를 내밀고는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부님이 할머니의 머리를 만져보자 놀랍게도 머리에 혹이 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30대 며느리는 시집살이를 울면서 참겠지만 60된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치고받으며 싸우는 지경까지 간 것이지요. 그렇게 나의 60 먹은 며느리가 80세 시어머니랑 싸우니 당연히 60 먹은 며느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뭐가 어떻게 다치셨는지 혹이 2개가 나서 성당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아드님한테 소송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에 아드님 쪽 25평에서 할머니 목 4억 찾으셔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르신 쉼터 마을에 오셔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부님과 고소장을 썼습니다. 전직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고소장을 잘 쓰셨는지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빠르게 재판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지났는데 할머니가 성당에 나타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2달 뒤 할머니가 성당에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다가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동안 두문불출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힘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그럽디다. 자기가 잘하겠다고 취하만 해주면 자기가 잘 모시겠다고요. 다 큰 자식이 무릎까지 꿇고 잘 알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우겨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못 이겨 재판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성당을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의 새벽 할머니가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재판을 취하해 주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와는 사이가 나빴으며 아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나라 법률상 같은 사유로 재소송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는 멀쩡한 50평짜리 아파트를 두고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어가면 이때를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십니다. 호수의 높은 가을 하늘과 붉은 단풍이 가득 차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이제 낡고 정든 신마저 벗고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할 시간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절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기자가 102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제일 후회스러우신 게 뭐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가 70살에 그랬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하면 내가 삶을 얼마를 살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 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했지 근데 나이가 80이 돼도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젠 발심이니까.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했지. 그래서 자식들이 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갔어. 난 내일 죽을 건데 무슨 갈비를 먹냐 그런데 90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그리고 100살이 돼도 안 죽는 거야. 그렇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러고 뒷방에 앉아 있었던 게야 여기서 30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102세 할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그 30년 동안을 죽을 날만 기다리며 허비를 하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자녀들을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은 어쩌면 부모님에게 다소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식들이 효도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속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모두 마음은 있으나 힘이 닿지 않아 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남은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모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친구 걱정, 친척 걱정, 우리의 모든 걱정은 사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과 어울려 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인연을 다 끊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혼자 살 수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자란 외딴 섬처럼 고립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사적 생활을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좋은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혼자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은 어느 정신과 의사분이 혼자 사는 환자들에게 매일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역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예전엔 저분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으로 사랑할 땐 차고 넘치도록 많은 말을 하지만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더해 갈수록 말은 줄어들고 조금은 물러서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위해 혼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고독이며 혼자됨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혼자됨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에게, 연인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받으며 이해와 오해를 같이 받았습니다. 희노애락을 전부 다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필요했듯 같이 있어도 봤다면 이젠 혼자됨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부터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며 진정한 혼자가 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는 부담보다 한번 참고해 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꼭 일을 하세요. 92세의 토스트를 굽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도 2,000원 하는 시절인데 할머니 집 토스트 가격은 고작 1,500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격이 싸냐고, 이러면 남는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장사하면 얼마나 하겠어. 또 가격 올려서 내가 돈은 벌어서 뭐에 쓰게.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할머니에게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계속 토스트를 굽느냐 물어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만 하는데 여기 와 있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변도 구경하고 얘기하고 토스트 먹으러 오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지. 겨우 3.3제곱미터 공간이지만 할머니의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할머니의 품을 느낍니다. 또한 서울 종로역 인근에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면 작은 선술에 폐지를 가득 싣고 고물상으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수레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중년의 노숙자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종로에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소주병을 들고 종로역을 배회하던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생전에 그 노숙자에게 매일 돈 1,000원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힘내게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일거리가 있는 법이네. 나같이 이렇게 늙은 노인네도 부지런히 배지를 주면 하루에 3만 원은 번다네. 그러니 술만 먹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을 하게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노숙자 여러 명에게 매일 폐지를 팔아먹은 돈 1,000원씩을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로부터 1,000원을 받아 연명하던 그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매일 등산, 낚시, 골프 같은 취미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취미도 바쁜 가운데 즐겨야 재미가 있는 법이지 매일매일 노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노는 것이 달콤하려면 고단한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일과 사람은 일체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일은 생명이고 참 그 자체라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두 노인분의 일화를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안 맞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물론 내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하지만 서로 맞지 않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붙잡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젊은 시절 20년 지기 친구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같이 그림 그리고 예술에 대해 털어나면서 같이 밤을 지새우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각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서의 경쟁이 친구 관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너보다 내가 더 성공했어. 너보다 내가 학벌이 더 좋아. 너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친구들 모임에서는 항상 이 주제가 화두였습니다. 성공했지만 학벌이 떨어지는 친구 학벌은 좋지만 돈을 못 버는 친구 돈은 잘 벌지만 성공이라 하기엔 부족한 친구 그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는 평범한 친구.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했습니다. 다들 하나씩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씩 위로하며 채워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구끼리 이러지 말자고도 이야기해 보았지만 다들 내면에는 높고 두터운 마음의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시간 보내기도 부족한데 단지 오래된 친구들이라는 이유로 좋은 추억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이고 상처만 주는 관계, 친구라는 허울만 남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관계,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관계는 없으신가요? 일방적인 친구, 내 약점을 공격하며 상처를 주는 친구는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음에도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애써 포용하려 노력 중이신가요? 친구 관계란 포용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에는 맵고 끊음도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친절한 사람보다 개방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즉, 한두 사람과 깊이 있게 친한 것보다 여러 사람과 얕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더 행복하단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여러 군상을 만나게 되고 그중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 내 주변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이 경우에는 더더욱 인간관계가 간소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각종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는 깊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자기 개발과 삶에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고 하지요. 앞서 말드린 개방성의 말미암은 호기심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나만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식에게서 독립해 보세요.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경제적 능력이 남아 있으시다면 부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다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째로 자식을 잃어버리며, 둘째는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자식들은 뒷바라지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월세방 보증금의 결론자금까지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기꺼이 내 자식이의 보증금이야 결혼자금을 대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재산이 없어 노후에 자식에 대한 의존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원망하고 살게 됩니다. 서로 밀고 밀쳐서 마음과 몸에 혹이 생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모가 가난한 이유가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노후 대책을 뒷전으로 미룬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은 그런 내가 짐이 된답니다. 어느 부모님은 생활비 20만 원을 받다가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10만 원만 더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부모님은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도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부담입니다. 특목고 다니는 큰아이, 영어 수학 학원을 다니는 작은아이, 나날이 아이들로 인한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이라 그동안 드리던 부모의 생활비도 끊어야 할 판에 대략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시니 자식 입장에서는 밑을 노릇입니다. 주는 사람은 1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그깟 10만 원이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본인들의 인생을 희생하며 사셨는데 매달 몇십만 원 용돈마저 아까워하는 자식이 야속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를 해도 4인 가족 생활비용과 각종 경조사금과 최소한의 문화생활에도 돈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 학원 덜 보내고 우리 가족 먹을 식비 좀 아끼고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아끼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집 살 생각도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번 가는 가족 여행 가지 말고 사람들 안 만나고 힘들어도 술 한 잔 덜 마시고 내 자식이 내 용돈 때문에 그러길 원하실까요? 그러니 차라리 당장은 자식이 아쉬운 소리라도 그것 때문에 당장은 가슴이 좀 아프더라도 지금 있는 내 재산 잘 아껴서 나의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우리는 무심코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끼가 껴있는 바위처럼 정답고 든든해서 무심코 말하고 대답하고 표정 짓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잃게 되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그때는 다른 인연도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 오는 법이니까요. 저는 가끔 거울을 물끄러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에선 제 얼굴 표정이 인생을 살며 그어진 주름이 제가 살아낸 세월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세월이 부끄러워 이내 고개를 돌리고 거울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아직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혼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나 죽을 때 혼자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 특히 내 배우자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사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을 잃으면 세상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과 스스로 혼자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을 단절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한다는 말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어느 95세 노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0년 후인 45살 생신 때 후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덧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사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은 그분의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60대, 70대를 인생의 황혼기라 합니다. 여기서 황혼기란 해가 노후를 남기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끝나감을 사람의 노년기에 빗대는 말입니다. 하지만 100세 노인분들은 말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절정의 시기는 60에서 75세라고 말입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바빴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으며 행복이 뭔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세 정도로 돌아가고 싶다 하십니다. 우리가 해가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노란을 한편에 깔린 한낮의 파란 하늘 저무는 태양의 강렬한 붉은 색채 그리고 어슴푸레하게 깔리는 땅거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모여 드라마틱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노인분들이 60세가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것은 철없이 파릇했던 어린 치기 위해 붉게 불태웠던 중년의 강렬한 열정,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성되어 깔리는 중후한 무게감 이것들이 하나로 빛나는 시기라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지지 않는 노을이 되어 드라마틱한 노후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후를 보내시라고 오늘은 저녁 노을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